1월 21일 밤 10시경 관근의 부작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이제 성공했으면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한데 이후에도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만감에서 다뤘었죠. 1977년에 백건호 씨 부부 이제 북한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78년도에는 최은희 신상옥 감독의 납북 사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면전의 형태를 띠었던 도발도 있었습니다만, 유명 인사들을 이제 납북해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사회적 혼란도 주고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도 이루려고 했었고, 하지만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1988년 우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칼기 폭파 테러 사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몇몇 사건들은 이만갑에서 다뤘던 이야기였어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공통점은 좀 쉽습니다. 사실 다 모든 공통점이 북한에 있다. 이 사건은 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의해서. 그렇죠. 네, 그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의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책.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리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도 1968년 김신조 일당 사건부터 88년 올림픽 이제 그 칼기 폭파 사건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있는데, 이 20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공통된 한 명의 인물이 있다? 저도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만, 이 마이클 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낯선 이름이거든요. 임진 기자님, 어떤 인물입니까?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1970년대 미국 CIA 소속의 신문관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실 국정원에도 신문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로 오실 때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한 번씩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만나봤죠. 우리 그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문관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탈북민들 사이에 섞여 있는 간첩을 찾아내는 거, 색출하는 것. 그걸 신문관이에요. 신문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CIA에 수속돼 있던 신문관들은 더 많은 활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칼기 폭파범 김현희도, 청와대에 습격했던 김신조도, 이 마이클 리 씨가 다 신문을 맡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정보 당국에서 국적이 다른 출신을 잘 안 뽑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타국의 간첩이나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을 정보기관이니까 극도로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197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인종차별, 특히 뭐 동양계 사람이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거의 뭐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CIA에서 한국인 출신으로 신문관으로 활약을 해서 CIA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그만큼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실력이 대단했군요. 지금도 1%도 안 되는 이런 정보기관에서 아시안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관으로 CIA에서 정보 활동하고 신문관으로 활동하셨다는 거는 전 되게 대단하고 봐요. CIA 자체 기관 자체가 국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해외 정보 수집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클 리 씨처럼 뭐 이중 언어 하는 거는 되게 돋보이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해외에 가서 다 이렇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CIA에서는 아마 되게 강력한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일단은 한국인 출신으로서 CIA의 신문관으로 어떻게 그렇게 맹활약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958년부터 우리랑 인연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의 활약이 가장 컸던 사건은 바로 1968년 1월에 벌어졌던 1.1 사태.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습니다.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강변해가 동네와는 달리 무장 간첩을 침투시켜 남한의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김신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군대 복무 해놓고만 놈들인데 만다. 좀 신체도 좋고 만다. 그 다음에 지한식이 모든 훈련 정도라든가 또 기본 가동 환경 이런 게 좋은 놈들이 이제 그런 부대 갑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인데 유술하고 이제 격수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로하이 뗄 임무, 저 박정희 로하이 뗄 임무. 조사를 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언지를 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줬을 텐데 이걸 그냥 진짜 북한식 사실 이제 네, 방송에 이걸 그냥 내버릴 수 있는 겁니까? 김진조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충격적인데다가 서울 한복판, 그것도 청와대까지 바로 진격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신조의 입을 빨리 열어서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를 알려야 국민들 사이에서 혹시 또 뭐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좀 어떻게 청와대까지 왔겠어 뭐 이런 의혹들, 루머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효과 때문에 빨리 좀 가급적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은 것 같아요. 김신조 선생님이 이만감에 한번 나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얘기가 그 술에 취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기자회견 하는데 이제 긴장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안정감을 되찾으라고 맥주를 좀 줬나 봐요. 그래서 맥주를 딱 보니까 취기가 돌아가지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그냥 내뱉어 버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나가다 보니까 박정희 뭐가지 뗄 임무 딱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뭐 중앙정보부 의원들은 그냥 눈앞이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하얘지는 거고요. 일종의 미친놈 전략이죠. 미친 전략. 와 대박.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신조 목사님도 많이 풀리셨고, 근데 이제 세 보여야지 사실은 한 번도 못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뭐라 하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빵 터트려 갖고 내가 이래. 근데 난 건드리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걸 또 국민들 앞에 했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신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일종의 과시작용일 수도 있고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매드맨 전략이죠. 쉽게 말하면. 저 당시엔요 그 택시 타고서는 이렇게 저 대통령 욕하면요 그 기사님들이 바로 그냥 경찰서에다 차 대던 시절이에요. 와. 그런데 인터뷰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이제 중정 요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김정은 목 들어갔다고 그대로 나간 거나 똑같지. 자, 자문초소에서 교전이 있었고 다 도망가다가 사살됐고 김신조 씨만 체포됐어요. 의외의 장소로 김신조가 끌려가요. 바로 서울 대방동에 위치했던 주한미군 502 군사정보단 수용소로 김신조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신조를 신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주한미군 소속의 마이클 리였던 거죠. 아니 근데 왜 이게 궁금한 게 김신조 조사를 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 미국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이 이런 한미 양해각서 I-65라는 걸 체결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공수사와 대공정보활동은 미국이 주도한다는 그런 규칙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미식축구를 보시면 항상 공을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이에요. 캡틴이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덩치 크신 분들이 일렬로 쫙 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을 던지고 작전을 만드는 사람이 쿼터백인데 그게 이제 미군 역할이었고 그 작전을 보호하고 쿼터백을 주장을 보호하는 역할이 이제 한국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보 기술과 이런 게 미국이 훨씬 더 앞서고 뛰어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런 결과를 위하여 그렇게 규칙을 쌓았는데 지금은 스토리가 아예 달라졌죠. 지금이야 그런 협조는 아니고 지금이야 한국과 미국은 베스트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팀을 해서 둘이서 이제 콜라보하는 거, 둘이서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이동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마이클 리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근황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만갑에서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무서운 북한 공비야. 뭐 도저히 인간다는 냄새가 안 나요. 철두철미한 북한 김일성의 사람이야. 그런 이상이야. 한국 정부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위대한 수련 김일성 동지의 작전을 실패로 끝난 죄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난 죽어야 된다고 자살하려고 수용소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혈관을 이빨로 막 물어뜯고 줄로 밥도 안 먹고 자살하려고. 어머머머머. 나는 위대한 수련의 죄인이라고 죽는다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매트리스를 딱 깔아요. 벽에다 매트리스 걸고 바닥도 매트리스 깔고 자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손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그 뒤에서 이제 감시만 합니다. 그 사람이 자해하지 않도록. 일주일 내내 그 짓을 해요. 그 수용소 안에 한국 식당을 우리가 뒀어요. 한국 식당. 거기서 김신조한테 특별히 불고기도 좀 하고 뭐 갈비도 굽고 맛있는 뭐 잡채도 만들고 해서 특징을 먹여가면서 김신조에게 내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너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너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음식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얘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김신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이미 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막 죽으려고 이거 동맥까지 물어 뜯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북한의 세뇌가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원래 전투원들이 들어갔을 때 작전 실패하면 혓바닥이라도 깨물어서 죽게 해서 자갈부터 물린다 막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그 칼 폭파면 김현희도 데려올 때 입에다 자해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씌워서 데려. 사실 이 김신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상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강력범을 상대할 때도 이렇게 자해라든지 어떤 굉장히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강도 강간범들이 특히 그렇죠. 특히 살인범들 중에서도 폭력적 살인범들은 한 3박 4일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신조 같은 경우야 특수를 맞은 사람이 일주일 버텼는데 이제 그 난동을 그릴 때는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말린다고 생각하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 완충을 시키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매트리스이지만 약간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굶습니다. 같이 굽는다. 같이 굽는다고. 아, 두 사람하고? 예, 내 주신문과는 같이 내가 너랑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근데 잘 먹고 나서 이쑤시고 가서 이제 그 너 이거 뭐 약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줄 때 진짜로 준다는 생각을 갖게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맛있게 먹는다는 걸로.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선생님이 보신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쟤는 분명히 죽을 거다. 그렇지만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대로 충분히 분풀이든 뭐든 한 다음에 지칠 때 이제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감정에 들어가는 방법은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 냄새하고 먹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거는 거의 못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이제 다시 살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그 조사하시는 분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티다가 밥 숟가락을 드는 순간 됐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식사를 한다는 건 살겠다 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려면 안 먹는다는 거야. 아니 김신조의 이 자결 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조사가 협조를 하느냐 안 하냐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지금 대방동에 캠프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그 정보부대 그 부대가 있었고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김신조가 끌려옵니다. 캠프 그레이로. 우리는 4개월 동안 마이클 리가 김신조를 신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 받은 내용들 다 정리해 보니까 무려 책 3권 분량이 나왔대요. 3권 분량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막 얘기 나온 것처럼 난 김일성 장군에게 난 죄인이다, 뭐 동맥을 끊고 뭐 이 쇼를 했던 김신조를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책 3권 분량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 직접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북한에 배우고 네가 아는 진실을 나한테 다 얘기하라. 그러면 상호 조건이야.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얘기, 북한의 건국 역사 얘기,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얘기, 자유세계에 관한 얘기, 북한과 남한의 비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김신조가 한 3주일 동안을 그 작업을 해요. 그런데 슬슬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자기가 한 3주 지나니까 깨달아서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협조를 해요. 두꺼운 책에 한 3권 정도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김신조한테 얻어냅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신문하는데 하루 종일 8시간 신문을 해요. 오전에 14시간, 오후에 4시간 하는데 야, 내 이름이 뭐야, 임무가 뭐야, 소속은 어디야, 막 이런 얘기하면 계속 해요. 사람 미쳐요. 신문관도 지치고 피신문 그거 다 못해요. 수시로 다 집어치우고 잡담합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연애하던 얘기도 하고 상관에 대한 불평 얘기도 하고 나라 얘기도 하고 뭐 신문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잡담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해요. 부모님 얘기도 하고. 그때 나는 딴 사람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했다면은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는 전혀 생소한 얘기지. 김신조에게는 북한에서는 뭐 꿈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다고. 김신조가 거기다 관심을 두더라고. 많이 관심을 두고 귀 기울여 들었어. 그래서 출소할 때는 자기 입으로 자진해서 나한테 약속을 했어. 내가 나가서 살을지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출소해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이분이셨구나. 아니 목사님 정말 돌아가셨어. 우리가 왜 목사가 된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라포를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문할 라포. 때 인간관계부터 맺고 그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딱딱하게 뭐 소속이 어디야, 계급이 어디야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일단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통 이제 이걸 공개를 해야 되나 말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사법칙이라고 하는데 마이클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났는데 인간이 거짓말을 쭉 하는데 3시간 정도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훈련받은 사람은 더 했을 텐데 3시간에 3시간 반 정도를 지어내갖고 이야, 진짜요? 4시간 좀 안 들어가면 자기도 지치거나 헷갈려요. 근데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예. 근데 그럼 그때쯤에 뭘 하냐면 아까 말하는 잡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실은 우리말은 트래시 토크라고 하죠. 보통 쓰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 말고 야 내가 첫사랑이 그랬는데 넌 첫사랑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너 거짓말 다 해. 인정. 4시간. 네. 그다음에 1시간은 잡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진실이죠. 거기가 진실이구나. 실제로 김신조가 이제 사건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저렇게 냉혹했던 무장 공비가 그 신앙을 갖는 목회자가 됐을까? 근데 지금 마이클 리의 신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신조가 어떤 일 하나를 겪으면서 이 사람한테 마이클 리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뭐지? 신문을 할 때는 섣불리 해가지고 신문을 제대로 못해요. 많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김신조의 31인 특공대가 훈련을 하는데 황해북도 사리원 도인민위의 청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하고 다 사살해버려요. 어머야.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사살해버려요. 그런 녀석까지 지독하게 했어요.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남한의 특공대가 와서 소행이다 만행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 북한은 그렇게 해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내가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요. 김신조한테. 하림은 인민위원회 내부 구조도 물어보고 뭐 주변 환경도 물어보고 주변에 무슨 병원이 있고 무슨 학교가 있고 공중변소가 있고 쭉 얘기하는데 그 공중변소의 문 색깔이 뭐냐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이게 똑똑하게 너 거짓말하고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 하늘 색깔 아니냐 그러니까 아 맞아요 하늘 색깔이에요. 이야, 화장실 물 색깔도 하셨어? 어머. 그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김신조는 이 사람은 진짜 북한에 대해서 모든 걸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을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그 기술이야, 신문 기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나한테 많은 정보를 줬어요. 야, 아니 이거는 믿기 힘든 게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신지도 모르는 거를 이거 혹시 진짜로 찍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이게? 아닙니다. 마이클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마이클 리 선생이 만나서 신문했던 북한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당시에 15년간 미군에 근무하면서 450명. 아 그렇게 진짜요? 많아요? 귀순병부터 간첩까지 모두 다 주한미군의 정보대대에서 신문관 역할로 조사요원 역할을 했었던 마이클 리 선생이 담당을 했었어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450명의 북한 군 간첩을 상대했으니 화장실 문 색깔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함흥 근처인 발룡산에 무슨 부대가 있고 그 부대장 이름은 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화장실 문 색깔 맞췄을 땐 김신조 씨도 에이 뭐 그거야 뭐 찍어서 그런데 그런데 발룡산에 있는 부대장 이름까지 마이클 리 선생이 알고 있다면 김신조가 어떤 걸 느꼈습니까? 거짓말하지 못하겠다. 예를 들면 어느 사리온 인민위원회의 문이라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된 거냐. 이걸 이제 인지선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이클 리 선생님은 그 공간이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확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렇지. 항상 맞잖아. 그러면 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야, 나 너한테 이런 잡다한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네 생각이 듣고 싶은 거야라고 훅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실은 원하지만은 네 정보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라고 먼저 후려치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반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클 선생님은 그걸 얘기하면서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자 하면은 그때부터 아 이 사람은 되게 많이 알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 마이클 리 씨는 드디어 이제 김신조 씨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그 김신조 씨의 마음을 얻게 된 계기가 말하자면 이런 이제 그 프로파일링 네. 기술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이 김신조 씨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도움이 돼서 마이클 리 씨가 탄원서를 제출해 준대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가 가져온 정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김신조 씨가 사형을 면하는데 결정적인 사형 역할이 나왔었어요? 된다라고 합니다. 신문관이 어느 특권이 있어요. 신문이 끝나면 한미 합동을 하기 때문에 나 미국식 신문관이고 한국식 신문관이 있어. 두 사람이 한국 정부에 상신하는 평가서를 써요. 이 사람 신문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 협조했다, 안 했다, 어느 건 좋았고 뭐 나빴다, 여러 가지 아는 걸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원서를 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을 우리가 요망합니다. 그런데 김신조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측 신문관도 동의를 했어요. 둘이 합의해가지고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김신조가 처음에는 아주 철두철미한 김일성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뉘우치고 모든 것을 깨닫고 한국 정부에 협력을 했어요. 나갈 때에 내 판단으로서는 그 사람이 사형감이에요. 대통령을 암살하고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쳐들어간 사람 특공대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줍니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김신조는 산 정인, 역사의 정인으로 사람 살려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협조한 그런 공로도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대북 그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유용한 인재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탄원을 써가지고 한국 정부가 김신조를 살렸습니다. 야, 한국 정부도 대단하다.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마이클 리의 활약은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숨기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리가 팔을 뒤엎고 진실을 파헤칩니다. 바로 낯선 이름입니다. 박순국 북한 공군 조종사 귀순 조작 사건입니다. 약 54년 전 북한 원산 공군 기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사건의 주인공은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박순국 소자였습니다. 그날은 미그 15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대열을 맞춰 비행하는 미그 15기. 훈련은 특별할 것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기술을 반대로 돌려 무리를 이탈하는 전투기 한 대. 쟤왜 저래? 떨어진다. 바로 박순국 소자가 조종하던 미그 15기. 소좌야. 야. 이탈한 박순국 소자의 전투기는 곧장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는데요. 뒤늦게 눈치챈 동료들의 맹렬한 추격이 이어지고 추격한 어떻게 아이고 아야 1급 조종사였대. 이야 소자잖아. 하지만 노련한 조종 기술로 추격을 따돌리고 휴전선을 넘는 데 성공한 박순국 소자. 북한군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우리나라 공군. 박순국 소자의 미그 15기를 양옆으로 포위했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단 듯 비순 의사를 표현하는 미그 15기. 자, 바퀴를 내려요. 아 이게 기순의사야? 바퀴 내리면 날개를 좌우로 흔들고.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이제 이렇게 기순. 흔들면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비행거리 때문에 연료가 고갈된 상황. 어떡해. 오 마이 갓. 그렇게 비상 착륙은 시도 모래사장에 부시착하게 됩니다. 모래사장. 우와. 모래사장. 우와. 오 마이 갓. 터지는 거 아니야? 야.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웬만한 이제 그 북한의 주요한 사건들은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용평 귀순 사건이나 이철수 귀순 사건은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박순국 조종사 귀순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고성군 거진면 송중리 동해안 모래사장에 낯선 비행기 한 대가 동체로 비상 착륙을 했다. 자유가 그리워 귀순한 박성구 소자가 몰고 온 미그 15기였다. 박 소자는 불식착 후 아군을 만나자 나는 귀순해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좀 오신 대한민국에 오신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조용했다. 김종민 씨가 아주 신문을 잘 읽으셨어요. 한자도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읽었고 주된 내용을 잘 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거.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박성구라고 당시는 오더가 나갔어요. 잘못한 줄 알았어요. 예, 원래는 이 박순국인데 네.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사건 초라 박성구로 알려졌고 특이점은 이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민간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격자 나무하다가 이 처녀가 발견을 하고 신고가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시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죠. 이웅평 소좌의 귀순보다 이전에 훨씬 보면은 오래죠. 그러니까 전투기도 더 오래된 전투기 미그 15기예요. 네. 이웅평 소령이 몰고 온 건 미그 19기. 당시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가 미그 19기. 이건 미그 15기. 6.25 전쟁 때도 사실은 쓰였던 그런 전투기를 몰고 내려온 건데 보시면 불시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큰 사건입니까? 네. 모래사장에 불시착을 한 북한군 미상의 조종사가 민간 여성에게 발견돼서 나는 무기도 없습니다 라고 백기 투항하고 신고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박순국의 귀순 사건입니다. 저 기사에도 있지만 그 고성이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가깝죠. 원래 북한의 고성이 있대. 네, 고성이죠. 그래서 사실 거기 우리 군부대 초소도 있습니다. 근데 초소에서 딱 봤는데 그냥 100주 되나 이제 전투기 한 대가 지금 불시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에서 넘어가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도 이거는 우리 부대에 우리 공군의 비행기가 불시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웬걸 거기서 그냥 북한군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주민들 진짜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고성에 있는 바닷가 그냥 모래사장에 비행기가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그리고 이때 얼마나 이 불시착했던 상황이 긴박했냐면 오른쪽 앞바퀴는 기체에서 3m 밖으로 튕겨나갔고 오른쪽 날개도 파손되고 날개 밑에 텅 빈 연료 탱크 2개도 쭈그러져서 기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폭파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상황이에요. 기름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아마 지상에서 경계 근무 서던 군인들은 모를 수 있죠. 육군이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 군이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우리 공군이 미국이가 남하한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즉각 출동해서 맞대응을 했고 귀순 의사를 확인하자마자 원래는 동해안에 있는 공군 기지로 안전하게 착륙을 유도하려 했죠. 이 귀순 유도 작전에 들어간 건데 박순국이 몰고 있던 전투기가 연료가 부족해서 고성 백사장에 불시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공군의 이제 레이더 추적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박순국이 타고 있던 미국이가 북한의 원산 기지를 이륙해서 훈련 도중에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했다라는 사실도 우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간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탑건이었어요. A급 조종사요. 그래 1급 조종사. A급 조종사. 네. 그런데 우리 이웅평 대령도 우리 한국의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박순국 선생도 한국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넘어가야 되겠다 한국으로. 근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착륙 훈련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연료를 이착륙만 하면 되니까 연료를 좀 적게 줘요. 그러니까 감시가 좀 소홀해진다고. 그래서 이착륙 훈련을 할 때 내가 D-Day로 정해서 남쪽으로 향해야 되겠다 해서 그 D-Day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륙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감시가 소홀했어요. 이때다. 그래서 기술을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쭉 군사분기선을 넘는데 연료를 별로 안 싣고 출발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백사장에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다른 전투기들도 이제 같이 떴어도 연료가 별로 없으니까 쫓아올 수가 못 쫓아온 거죠. 여력이 없었다. 1급 조종사니까 살아난 것 같아. 야, 거의 박순국의 인생 극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빠밤 빰빠밤 빰빠밤 그래 결심했어. 이 남한과 북한의 이 선택지 이 중에서 남한으로 비행기를 틀은 게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잘 알듯이 북한군이 귀순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뭘 합니까? 기자회견 해야죠. 뭐 우리 정보당국이 바로 이제 기자회견장 준비하죠. 해양대회도 하고. 2시간이면 기자회견장 만들어요. 1971년 6월 5일 박순국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귀순을 했던 이성근과 함께 귀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는 북한괴의 미그 15 전투기는 북한괴의 공군 박순국 소좌가 몰고 주전선을 넘어 강원도 고성군 거진 해안 모래사장에 착륙 귀순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괴의 정규 군인들이 자유의 품 안으로 속속 귀순하는 것은 붉은 직하의 학정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입증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개월 훨씬 넘었어요. 이야. 지난해 12월 북한괴의 공군 미그 15기를 몰고 귀순한 박순국 씨와 전 북한괴의 외항선 갑판장 이성근 씨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한결같이 공산 북한괴의 악랄한 전쟁 준비 음모를 폭로하고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해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됐다고 귀순 동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남희석 씨가 지적했듯이 이 귀순하고 나서 6개월 뒤, 그러니까 반년 뒤에 박순국의 기자회견이 열린 상황이에요. 박순국은 자기가 왜 귀순하게 됐는지 귀순 동기를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만행 등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를 무찌르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도 온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흔히들 귀순하던 귀순 용사들의 기자회견에 나오는 레파토리가 박순국한테도 나왔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계속. 찜찜하죠. 그러니까 아까 착륙하자마자 언론에도 저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뭐 언론들이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반짝 관심이 있고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 했는데 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조종사들이 귀순하면 평균 한 빠르면 3일에서 한 3주, 20일 정도 내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죠. 6개월이 돼도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뭐 기자들도 관심 갖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관심이 세간에서 멀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어떤 항공기를 몰고 온 전투기를 몰고 온 귀순 역사에서 약간 흑역사로 남은 거예요. 이용평 대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뭐 네. 보러급 15억을 이제 받으셨다라는 뭐 이야기도 이만갑을 통해서 좀 우리가 듣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기종만 다른 것 같아요. 미국 15억이라고, 네. 또 19기고 이용평 대령은 아니 뭐 기종 차이 때문에 그렇게 홀드했을 리는 없고 선전이라는 건 사실은 그 때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닌 반년이 지난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 뭔가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럼 우리도 이렇게 뭔가 게임직하고 구린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한미 양해각서 아이다치 60에 의거해서 대북 정보 활동은 미국 주도로 했습니다. 한국 주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귀순병이건 간첩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에 넘어온 사람은 대방동 502 수용소에 48시간 이내에 후송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박순국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안 와. 수용소에 오질 않아. 그 의심해가지고 미국 대사관하고海군 사령부하고 502 군사정 보내서 한국 측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왜 박순국 우리 수용소에 안 보내? 그래 한국 측 답변이 국가적인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변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니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오 마이 갓.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도 괜히 밥만 먹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다 정보망이 있고 소스가 있고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박순국이 온 것이 귀순이 아니고 불시착이라는 게 힌트를 다 이미 알고 있었는 거예요. 미국 좀 한국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한미 양해각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작전권도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관련 대공 관련 모든 사건은 미국이 직접 조사한다. 그 대방동에 있는 캠프 그레이의 수용소에 데려가가지고 직접 조사한다. 이게 한미 양해각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각서 내용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박순국이건 누군가에 넘겨줘야 돼요. 근데 안 넘겨줘요. 48시간이 뭐예요?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린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이 캠프 그레이에 박순국을 안 넘겨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직감하게 된 거죠. 자, 이상함을 느낀 게 마이클 리 뿐이었겠습니까? 당시 고성에 있는 주민들, 예, 그 주민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저희 이만갑이 당시 고성군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요 지금 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다하고 모래사장하고 그 가운데 지금 불시착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 군청 문화공부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수상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비행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쪽 송중리 바닷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카메라를 메고서는 여기 와서 찍었습니다. 그 사진 찍으신 분이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 아군 비행기인지 뭐 적군 비행기인지 처음 봤으니까 우리도.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야. 딱 보니까. 가니까 그 군인들이 벌써 비행기를 감싸고 전부 무전기를 메고서 있었습니다. 총도 있고 무전기도 있고 있네, 완전히 군인이 앞에.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끔 딱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의아하긴 했지. 몇몇에서. 소문은 그 공군 여기 얘기하면 소령인가 그런 이제 계급이 그렇게 되는데 그 양반이 한 그 산 쪽으로 한 100m 가서 신분증 이런 걸 다 불태웠다는 얘기. 어머. 신분을 감춘다? 어머. 어머, 아니 진짜 의심스럽네. 아니 왜 기순한다면 신분증 같은 거 군인증 같은 거 가지고 오면 가지고 있어야지. 엄청 그치, 그 이제 자기 정보력으로 신분을 인해서 돈을 받거든요. 불태웠다. 예. 그리고 아니 비행기까지 몰고 오신 분이 신분증 태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진짜 의심스러워. 사실은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신분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귀순이라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미궁 속으로 사건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인데 사실은 원래 한미 양해 각서에 따르게 되면 바로 미군 부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보부에서 3개월 동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미군한테 넘기지는 않고 그다음 접촉은 100% 차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막 항의를 했겠죠. 4.18 미루지 말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다고 또 보낸 것도 아니라 와라 신문관이 조건을 걸어요. 딱 하루 딱 한 번만 신문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귀수도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얘기는 나와. 하지만 봉국도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 그러면 마이클 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단 한 번의 짧은 기회 동안 이게 진짜 귀순인지 아닌지 명확한 자백을 받아내거나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야 하는 역할. 단 한 번의 기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이클 리 선생님이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비장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당시에 마이클 리 선생님은 어디 소속이었어요? 미국. 미군 부대. 미국 소속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박순국이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1등 조종사잖아요. 네. 미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완전 철저지원시죠. 적개심을. 적개심.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명함 주면 박순국이 마음을 열 리가 없어요. 걔는 한국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다. 재밌다. 마이클 리 선생님이 들고 온 이 서류 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를 보면 뭐예요? 일부러 공군 본부에 가서 공군 전용 조서 용지까지 대한민국 공군 조서. 김신조처럼 몇 달 며칠을 마음껏 신문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심리 분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어렵다. 미군이야? 그럼 박순국이 입을 열 리가 없죠. 당연하지. 지금도 싫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미군이 아닌 척. 요런 두 가지 소품을 준비해서 들어갔죠. 거기다가 대고 나는 공군 출신이야. 그런데 뭔가 공군에서 온 사람이. 공감대. 그렇지. 해군은 해군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한이지. 내가 미국 정부의 신문관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면 거부감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부터 차가 늘어난 거예요.
이 볼펜도 미제는 아니고 한국제 볼펜을 사요. 그리고 공군본부에 가서 공군본부에서 사용하는 조서용지도 빌려오고 한국 공무원인 것처럼 이제 그 박순국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가서. 공군본부에서 나오는 작전국장 이동진 대령이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오늘 얘기를 합시다 하는데 박순국의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남한이 그리워하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귀순하게 된 얘기를 쫙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야. 야, 그게 보이시는 거야? 뭐야? 야. 간파했네. 와, 벌써 간파하셨어. 듣고서 내가 눈빛 하나 흐리지 않고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한 1분이나 2분 참고 있다가서 내 얘기를 시작해요. 박 선생, 오늘 얘기는 차원을 달리해서 해야 합시다. 당신은 대한민국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됩니다. 기자가 하건 뭐 어느 학자가 오건 누가 오건 꼭 반드시는 기순자라고 꼭 해야지. 말이 헛가지면 큰일 나. 나라에 큰 엄청난 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얘기는 군사 비밀로 당신과 나만 알고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얘기야. 군사 극비로 취급하기 때문에 있던 사실대로 얘기해 주죠. 그래 우리 공군이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파악하고 우리도 작전 계획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야 우리 공부 작전국에서 우리 실수를 수정합니다. 야, 미쳤어. 그러니까 박순국을 또 높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오늘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차원이 높은 애국 활동입니다. 박순국이 거기에 응해요. 내 말에 설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 진짜 대한민국의 공군본부 작전국을 위해서 애국 활동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마이클 리는 이제 공군 검사관인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박순국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박순국 귀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 진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순국의 진술한 얘기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겁니다. 박순국은 원산기지 소속이야. 자기가 타고 있는 미그 15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의주 밑에 양시라는 거 있어. 양시 비행기 수리창이 있습니다. 비행기 수리창에서 수리를 끝내가지고 원산으로 가는데 박순국이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산으로 가는데 박순국이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화국의 1급 조종사야. 국회원장 1급 훈장을 탄 사람이고 원산까지 가는데 10분이나 15분이면 가는데 산소 마스크를 왜 하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규칙은 비행사는 누구를 만나려고 공중에 뜨면 산소 마스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전투기 비행사는. 박정희 자기 자신을 믿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웬걸? 공중에 뜨는데 산소 결핍 쪽으로 방향감을 상실해. 산소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원산으로 간다고 갔지만 나중에 알겠고 원산이 아니야. 평강을 지나서 남한으로 들어가지고 포항까지 가니까 이게 북한이 아니거든. 포항까지 갔다고 이게 말이 돼? 어머, 야. 다시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포항이요? 아이고 내가 시행착오구나. 비행착오다. 그래가지고서 정체로 북한으로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비행기. 착륙을 했는데 어디 착륙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산 북방에 명사심리라는 곳이 있어요. 명사심리. 네, 명사심리의 해수욕장은 모래가 단단해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강릉 해수욕장을 보니까 명사심리로 착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똥내고.
아이고야. 저 착륙을 했어, 불시착을.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 보니까 나는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동네 애들이 막 비행기가 해수욕장에 내리니까 막 뛰어오는 거야.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나만 복장이네. 애들 옷이 나만 복장이야. 아차 내가 있었구나. 자, 박순국이 잘못한 것 첫 번째. 이거. 산소 마스크를 안 썼어요. 자만했어요. 공중에 올라가면 산소 희박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갈 때 이 중력보다 몇 배의 가속도가 이 사람의 혈관을 짓누르거든요. 그러면 이 뇌 속에 있는 혈관도 좁아집니다. 그럼 그때 산소를 억지로 주입해주지 않으면 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어. 기절하더라고.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들도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 바다에 불시착을 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게 이 중력 가속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차단될 경우 그러거든요. 박순국이 딱 그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잘못 온 거를 깨닫고 자 이제 고성에 착각해서 착륙을 한 건데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 중앙정보부가 미군에 안 넘겼던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건 처음에 스토리 뭐였습니까? 내가 계속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껴서 남한으로 갈 기회만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고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알갱이를 때려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귀순 스토리였잖아요. 그거를 중앙정보부에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럼요. 애써서 매일 한 거야. 그걸 마이클 리 선생은 얼마 만에 깬 거예요? 단 한 번의 조사 만에 야, 세뇌와 압력을 깬 거죠. 야 대박이다. 진짜 엄청난 반전이 숨겨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마이클 리 아니었으면은 평생 영영 알지 못할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공망이 뚫렸거든. 전투기 한 대가 왔거든. 와가지고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 포항이 알지?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뭡니까? KTX 타고 가야 되니까. 저 남쪽 끝까지 갔다가 아니네? 너가 제주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료가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얘가 그냥 거기 착륙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신고도 어떻게 되냐면 암호하러 간 부녀가 신고를 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공무원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사진 찍고 땅으로 말하면 노크 기순인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딱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100m 올라가가지고 신분증 딱 찍고 이거 다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막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경제 발전. 또 하나가 안보란 말이지. 이것 때문에 저 독재를 그나마 참아주고 있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안보거든. 안보에서 구명이 뚫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아마 우리 군의 입장, 뚫린 거를 이걸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는 게 있고 그게 또 중정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방공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먼저 이제 언론에다가 그냥 귀순했다, 의거 귀순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해서 한 뭐 일주일만 작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랍쇼 이게 제가 보니까 아마 이 그 박순국이 이분이 엘리트 조종사로서 자기 현실 부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엘리트 조종사인데 항로를 이탈해서 그것도 내가 잘못 내려가지고 불시착을 한 게 또 남한 땅이야? 난 그건 못 받아들여 하고 끝까지 이제 버틴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뭐 충성심도 있겠지만 자기에 대한 그런 게 강하니까 이게 시간이 3개월까지 3개월이면 이건 뭐 이 박순국도 정말 엄청나게 버틴 거라고 볼 수 있고 철벽을 나름대로 우리 중정이 쳐서 미군 측에 넘겼을 텐데 마이클 리가 그걸 단번에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만갑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클 리는 이미 5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이클 리 선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국에게 보고를 해야죠. 진실을 알려야 될
뭐 직업적인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 박순국 귀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박순국과 신문할 때에 녹음까지 해두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거죠. 중앙정보부에서는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완전히 다 완전히 했어. 됐어. 이건 뭐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됐어. 했는데 마이클리 선생이 쓱 들어갔다 오더니 녹음까지 다 해놨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보부가 그때 이제 표정이 바뀌는 거죠. 갑자기 들어옵니다. 신문하던 와중에 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일단 신문 절차를 중단시키고 박순국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대공 합심 반장이 딱 들어와서 녹음 테이프랑 필기한 노트 주시죠.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마이클리 선생에게. 자, 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함께 보시죠. 하루 신문 하도록 돼 있어요. 딱 하루. 1시간이 지나니까 청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신문 이걸로 끝냅시다 하고서는 박순국을 끌고 나가. 나 단둘이 있을 때 이 선생 오늘 한 얘기는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얘기가 나갔어. 이것은 국가의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당신이 부대에 돌아가서 이 내용을 브리핑한다면 당신은 보안 조치할 거야. 당신은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지만은 당신은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대한민국 법을 적용을 받아야 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수필을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리는 게 내 귀에. 와, 시민권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노트한 거 노트 내용 다 뺐고 녹음 테이프에서 테이프를 뺏어가지고 압수해요. 뺏어가지고. 나는 빈손으로 부대 돌아가요. 부대 가니까 G2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502 부대장하고 우리 부대장이 전부 나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1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목숨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들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신변을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있는 사실을 브리핑해달라.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박순국의 진짜 얘기를 브리핑을 했어요. 와. 그때 G2, 8군 G2와 이후락하고談판을 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양국 간에 옥신각신 따질 일이 아니다. 그치.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민감한 사건인데 이것을 한국 정부의 실수로만 돌리기는 좀 뭐하다. 미국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비밀로 영원히 묻고 일반 국민이나 전 세계 누구에게도 발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순국이가 귀순병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공포를 하겠다. 합의를 본 거야. 서로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아까 이우락 부장하고 미8군 사령부 참모장이 만나서 야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니들이 다 대공수사권 갖고 있잖아. 주한미군 뭐 했어? 몰랐잖아. 똑같아. 이거 공개되면 우리만 망신살 뻗는 게 아니라 지들도 망신살이야.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귀순했잖아. 귀순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박순국을 어떻게 한미 양국의 정보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게 문제지. 그거 뭐 귀순을 했는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설득을 우리 정부가 한 거고 미군도 거기에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한미 양국은 양국의 국위를 위해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박순국은 어떻게 됐는지. 그럼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 그래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잘 사는지. 박순국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1971년 6월 10일 그러니까 귀순한 지 약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임관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임관식이 이제 방송으로 보도까지 되기까지 했어요. 어머 그래요? 물론 그 임관식을 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솔직히 좀 흥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가서 임관식 할 적에는 내 자신이 지금 그 임관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정말 그 공군 소령답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그렇게 하고 받지 못하는 게 상당히 그 유감이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국민들과 또 그 간부들이 저를 그만큼 믿어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생각지 않고 먼저 임관식을 시켰다는 이런 걸 제가 생각할 적에 많은 간부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모든 재량껏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많이 다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마이클 리 선생님, 이제 무장공비 김신조의 신문부터 귀순 조종사 박순국 사건까지 참 탁월하면서도 우리의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매번 등장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경력을 살려서 미국 CIA 국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고요. 네. 능력을 인정받아서 1976년에 이제 정식 CIA 요원이 우와, CIA. 한 개인으로서 정말로 드라마틱한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자, 이게 끝이겠습니까? 마이클 리는 이제 또 다른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예, 1987년 칼기 폭파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게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백벌 주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비록 죄가 죽는다 해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얀마 인근 안다만 해역에서 115명을 태운 비행기가 폭파한 뒤에 추락했기 때문에 잔해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이제 1980년대 한국 경제가 이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8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이제 서울에 관심이 쏠리던 시점. 북한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자 여객기 폭파라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네,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의혹들이 나와요. 뒤에서 어디에서 뭐 이렇게 이건 아니다. 사실이 또 따로 있다. 특히나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뭐 시신 한 구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 폭발 지점과 잔해 발견 지점이 20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는 점에서 유족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블랙박스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수사 결과가 김현희의 자백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유족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만 했었죠. 그래서 실제 비행기에 의해 폭파됐는지 아니면 솔직히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막 우리 민주화 운동도 막 있고 또 올림픽은 앞두고 있고 또 군사정보에 대한 반발심 뭐 이게 다 엉켜 있을 때였잖아요. 80년대에 또 대선도 있었고. 그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 아닌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이런 설이거든요. 마침 1987년이고 그 해 대선이 굉장히 뜨거웠던 대선입니다. 아, 그랬는데. 왜냐하면 직선제가 도입돼가지고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대선을 앞둔 17일이에요. 투표 17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른바 북풍이죠. 북풍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
이렇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남한에서 공작원을 양성해가지고 해서 벌인 자작극이 아니었느냐 이런 설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죠 그때는. 뭐 우연인지 아니 뭐 자작극인지 모르겠지만 왜 대선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지냐. 하도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자작극론이 음모론이 나오니까 이제 해외 언론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 교도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럼 한번 진실을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과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단독 조사권을 가져가요 미국이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 중이던 마이클 리 보고 당신이 가가지고 한번 저의 진실성을 검증해봐라. 라고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CIA인 거잖아요. CIA죠. 여기서부터는 CIA죠. 그래서 CIA 요원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 그때 가장 먼저 한국이 다 조사한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모든 내용이 첫 이런 수사와 이런 검토한 내용들이 너무 정확해서 뭘 어디서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틈이 없는 거예요. 에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분석을 하건 어느 수사를 하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수사하는 거거든요.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도 되게 참 이런 딜레마, 고민이 되게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수사 자료가 있잖아요. A라는 수사 자료가 있으면은 뒤집습니다. 사건 자료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철한다 그러는데 철을 다시 하는 겁니다. 거꾸로부터. 거꾸로. 왜냐하면 시각을 바꿔요. 뒤집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그걸 수사한 사람의 시각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 갖고 철을 다시 해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거기서부터 각각의 이론을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최소한 믿을 수 있거든요. 방식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사실 믿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어. 마이클 리가 생각해낸 이 새로운 어떤 시각의 방식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김현희는 본인 스스로 북한 공작원이고 자신이 테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만 밝혀내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보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마이클 리는 이걸 어떻게 밝혀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북한 테러리스트, 북한 공작원이 아니고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남한이 조작한 자작극이라고.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어느 게 진짜야. 김현희는 북한 테러리스트야. 남한의 조작이야. 뭐야. 여기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조사를 시작했어. 그런데 미국 측 신문관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신문관으로 신문을 하는데 내가 섣불리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기부 조서를 읽어보니까 안기부 조서보다 더 할 게 없어.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 조서 내용이. 내가 해봤자 내내 같은 얘기가 나올 것인데 내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기지를 발현합니다. 워싱턴에다가 케이블을 보내요. 북한 관계 인물 사진을 있는 대로 다 보내달라. 왔어요. 40매가 왔습니다. 사진이. CIA 본부가 보낸 사진 난 하나도 몰라. 어떻게 알아? 알 수. 한국 사람도 몰라. 전부 뒤에는 번호가 있어. 1번, 2번, 3번 이름도 없어. 김현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몰라요. 다 몰랐는데 딱 두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알아요. 두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이름은 이용혁인데 중앙당 대외정보조사국 부국장이요. 이 사람은 이번에 내가 임무를 받고 평양을 떠날 때 평양 초대소에서 촛불을 켜놓고 술을 따라놓고 우리는 김정일에게 충성의 맹세하는 글을 낭독한 의식을 집행한 사람이요. 야, 디테일하게. 또 한 사람, 이 사람 알아요. 그 누구냐?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이번에 나올 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한 안가에 내가 머무르는데 나를 관리한 북한 공작원 한송삼이요. 딱 그러네요. 그래 나는 이제 사진 번호 몇 번은 북한의 이형이고 몇 번은 부다페스트 북한 공작원 한송삼이다. 적어서 보내요. 보내니까
워싱턴에서 답변해요. 100% 정확하다. 대박이다. 어머, 소름. 남한 공작원도 모르는 것을 김현희는 100%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 이게. 북한 공작원만 알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한다. 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이 40명 중에서 2명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테러 작전과 연관된 사람이면은 내부의 기밀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절대 내부 밖으로 안 내보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작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은 절대 이거를 공유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김현희도 스파이 훈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희도 관련된 사람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을 알아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CIA가 이렇게 발표해요. 김현희가 2명 정도 맞췄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리 선생님이 또 다른 증거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김현희에게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확보해냅니다. 김현희가 부다페스트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현희가 부다페스트에서 머물렀던 집의 구조, 정원, 출입문, 주변 환경의 약도를 그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은 헝가리와 수교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 어떤 건물이 뭐가 있었는지 대한민국에 정보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그래서 없고. 김현희가 그려낸 이 묘사한 정보를 랭글리에 보냅니다. 그러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대한 정보를 미국은 알고 있었죠. 미국이 받아보고 맞는데? 라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김현희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차례 루트로 검증해냅니다. 당시 2월 5일 동아일보 기사예요. 미 국무성 테러 담당 대사는 김현희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의 독자적인 보강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그리고 보도로 훈련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미국 조사관은 폭파범 김현희는 틀림없는 북한 공작원이라고 보고했다. 라고 결론을 내려 발표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도로 훈련되고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미국 조사관이 누구였습니까? 마이클 리인 거죠.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뒤에 이 마이클 리가 항상 등장해서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면 이건 개연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등장하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참 이 프로파일러들이 등장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재밌게 보거든요. 이런 그 이야기에 이제 소위 샘플이 된 모델이 된 1세대 이제 프로파일러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약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대개 북한에서는 27년 이후에 이전의 것은 별로 저쪽으로 안 받아요. 마음 놓고 그 얘기를 하는데 책을 출판할 때에 책 원고는 CIA의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썼는데 CIA에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검열을 받았어요.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